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현대 프랑스 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코르페니쿠스가 등장해갖고, 천동설을 지동설로 뒤집어 버렸어요. 교황청이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늘이 도는 건데, 천동설인데,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심의 자리에서부터 밀려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근대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다윈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계속 읊어대고 있었었는데 종의 기원 딱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여러 짐승들 중에 하나고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 진화 과정을 거친 것의 이런저런 단계의 산물일 뿐이야 라고 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으로부터 그냥 여러 개 짐승 중에 하나로 밀려나는 엄청난 충격을 또 받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또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20세기 초반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과 의지로 내 세상을 사는 줄 알아왔던 고중세인뿐 아니라 특별히 근세인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되어져가는 꼴을 보았더니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의지가 아니라 비의지의 엄청난 영역이 빙산 숨겨진 영역처럼 얼마나 밑에 깔려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쥐고 뒤흔들고 있더라. 이게 소위 무의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을 만큼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이 나를 뒤흔드는 거기에 내가 흔들리고 마는 그런 인간이더라. 엄청난 충격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 그 거르트 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해답이 없다는 것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런 통찰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근대인들은 이런 꿈을 꿨거든요. 인간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다. 이성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 그걸 인간의 권리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과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잘난 주체인 거죠. 이게 근대이네요. 그런데 현대는 사뭇 달라집니다. 소외, 허무, 불안, 절망에다가 급기야 무의식의 비의지로 그래서 결국은 내던져진 개체가 됩니다. 내던져졌을 뿐 아니라 개체요. 주체일 정도가 아니라 개체이기까지 서로 다릅니다. 전체를 싸잡아 알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동설로 진화론으로 무의식으로 내던져지면서 엄청난 전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자화상이 형편없이 작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구할 것인가 그렇게 내몰려진 가운데 해답이 없는 가운데 모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도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자, 현실은 좀 알긴 알지만 모름이 훨씬 더 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야,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안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넉넉한 자유를 줄 수도 있어요. 불안과 자유가 언제나 같이 가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취할 거 취하고 느릴 거 느리고 줄일 거 줄이면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기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름을 통해서 거기 좀 주목함으로써 길어낼 수 있을 만한 삶을 지혜일 터인데요. 사실 모르고도 그냥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란 겁니다. 모른다는 것을 잊어버려. 저 위에 건 계속 했던 얘기인데 이제 잊어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계입니다. 단계. 모름 단계 1. 그냥 몰라. 모르는데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걸 몰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사실 이렇게 살아요. 또 이렇게 살아서 또 희희낙낙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흔들려지는, 그죠? 그런 체험들을 겪게 될 때 이제 뿌리서부터 어떡하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평소에 좀 당겨서 이렇게 지혜를 좀 도모해두면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한 단계 더 뛰어요. 자,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민중들 모아놓고 너희들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르기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걸 모르고 나는 모른다는 걸 알아. 그 너희들도 네 자신을 알아, 깨달아. 그 자신을 알라. 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하고 다르죠? 그 내 자신을 알라야. 그게 주제 파악을. 근데 주제 파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지식을 확장. 지식 확장도 사실 출발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모름과 알미 뒤섞여 있어. 그래야 물음을 묻고 대답을 얻고 그러면서 지식이 확장되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거는 앞에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 이거 무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 그러니까 내내 했던 말씀이에요. 모르고도 살고 그거예요. 그게 삶으로 내던져진 그런 실존인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묻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 그때 아는 것은 거의 정보에 해당해요. 그리고 정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중요해요. 정보가 충족이 되면 뭐 그걸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맞고 틀리고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어떻게는 묻습니다. 어떻게는 많은 정보들을 놓고 그거를 추리고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킬 때 조금은 더 복잡한 깊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좀 더 복잡해져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 적절하거나 더 적절하거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씨름들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지식은 점점 더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 왜는 소수 많이 묻는다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던 모름의 3단계 지혜에 해당합니다. 모름의 단계 1이 여기 정보에 해당하면 단계 2가 지식에 해당하고 단계 3이 지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보, 지식, 지혜. 지식의 기쁨에서 제가 지식을 가운데다 놓아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정보와 지식과 지혜 사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는 사실 정보의 홍수란 말 우리 많이 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갈 겨를도 별로 없고 지식만 해도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그 지혜는 사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근데 지식과 지혜 사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기 때문에 확장시킬 수 있어요. 지혜는 어느 순간에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다만 추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소유할 수 없고 추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더 커지는 데 비해서 지혜는 속이 점점 더 비어지는 거예요. 모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름의 단계 세 번째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그 모름채로 우리가 삶에 내던져지는 가운데 여전히 모름을 사는 삶과 모름을 잇는 방법으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즉 지혜는 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름의 이야기. 바로 그 모름 때문에 삶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름의 지혜의 중요한 뜻입니다. 여기서 모름의 지혜가 시작할 터인데요. 자, 모호한 현실, 이 현실을 놓고 닥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물음을 묻게 돼요. 근데 물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름과 알의 뒤섞임입니다. 깡그리 모르면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못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아서 물어. 그래서 묻기를 시작을 했어. 근데 물음에 파고 들어갔더니 모름의 3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름과 알의 얽힘으로 우리 모호한 현실을 살아마땅한 것이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반대말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한데 얽혀내는 그런 통찰로 우리 이야기를 추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마르셀의 말씀 한마디를 보시면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줄 터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신비다. 그것도 묵상해야 될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전체를 마무리해 봅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 강박에서 꼭 내가 대답을 가져야 된다. 강박에서 벗어나시고요. 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호흡을 말씀드렸지만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산다. 그러면 내가 삶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뜻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이 나를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중에 내가 힐끗힐끗 조금 알 뿐이야. 엄청난 부분들은 몰라. 그런 채로 살아가. 그렇다면 이 삶의 그저 알과 모름이 뒤범벅이 얽혀져 있는 죽음과 삶이 뒤범벅이 얽혀진 이런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거기서 우리가 삶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모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지혜의 통찰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바로 저것으로 왜? 삶이 산 것이기 때문에. 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물음에 머물러서 모름을 향해서 자신을 열고 더 큰 물음으로 작은 물음을 해방시키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음을 대답으로 갖다 붙여갖고 마무리 짓고 마침표 찍고 느낌표 찍고가 아니라 삶에서 씨름하는 물음들이 이리저리 있는데 더 큰 물음을 만나게 되면 아니 물음을 더 크게 하게 되면 작은 물음은 더 이상 물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물음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소의 방식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물음에 대한 해법을 오히려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모르고도 살고도 모를 뿐 아니라 그래서 더 좋은 삶이다. 이것이 바로 모름의 지혜인데 이것이 주는 결정적인 선물은 결국 자유라고 봅니다. 새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a storm to pass.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자, 여러분 빗속에서 춤추시면서 모름을 즐기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